안녕하십니까. 청인 인베스트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까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 휴리스틱 중에서 첫 번째 대표성 휴리스틱,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칸드만과 트버스키 행동지혜학을 탄생시킨 이 두 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종목 상담, 혹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성함과 연락처를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응원하는 댓글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리스틱은 이제 불충분한 시간 혹은 정보, 이것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거나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쓰는 어림짐작의 방법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급해요. 혹은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계산을 하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보 같은 것도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 파란불이면 건너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할 때 차가 있냐 없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차가 몇백 미터 앞에 있어서 얼마 안에 신호등이 바뀔 것이고 이것까지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휴리스틱 중에 하나긴 해요. 그리고 인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급해요. 내가 급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뭘 물어봐요. 근데 이게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어딘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라는 에너지를 많이 이미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나의 인지 에너지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서 이 정도만 해, 아니야, 마라,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장점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대충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었나요? 페이스북이었나요? 당신이 사는 동네에 치킨집에 닭이 하루 몇 마리가 팔릴까요? 이런 거 그냥 아파트가 대충 몇 개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사는 걸 가정했고 우리 집이 치킨을 일주일에 한 마리 먹으니까 한 달이면 몇 마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계산을 하지.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한 가구가 세 명이 살고요. 누구는 몇 명을 먹고 누구는 몇 마리를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몇 마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더라, 소수점 몇 개짜리가 되지.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몇 마리 정도 돼요. 한 2천 마리 정도 돼요. 빠르고 효율적이죠. 근데 정확한 답이 만약에 2323마리라면 232마리의 오차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복습을 좀 마치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안 보셨던 그림을 찾아볼까 했는데 그냥 일단 아는 그림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이게 착시 현상이죠. 이거 많이 처음 보시는 분이면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시는지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아가씨로 이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친구들은 이거 할머니로도 보여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할머니지? 이 아가씨 옆모습 아닌가? 턱선 이쁘고 모자 쓰고 있고 약간 중세시대 느낌이 나요. 딱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씨의 옆모습인데 얘가 코예요. 좀 코가 커요. 마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가 크고 이게 목걸이나 다른 게 아니라 입이에요. 입. 이게 턱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눈이죠. 귀가 아니라 눈. 이렇게 할머니로 보여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기에는 아가씨겠지만 누가 보기에는 할머니죠.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정의는 일단은 학술적인 정의는 그래요. 사건 A가 B를 어느 정도의 확률로 설명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닮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을 때 여척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임의로 사람 이름 만들었는데요. 여척도 씨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 어색해해요. 좀 약간 소심한 성격이거나 약간 좀 내성적이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입니다. 야, 이때 여척두 씨의 직업이 뭘까요? 농부, 영업사원, 항공사 기장, 도서관 사서, 물리학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해당 논문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도서관 사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니죠. 모르죠. 여기서 제시된 정보로만 가지고 이게 도서관 사서다. 이 사람이 도서관 사서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고정관념? 성격이랑 직업이랑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 보시면 그러면 모든 영업사원이 활발할까요? 모든 영업사원들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모든 영업사원들이 어, 말이 많다거나 뭔가 긍정적이라거나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반대로 모든 도서관 사서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조용하고 꼼꼼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을 되게 많이 자주 다녔고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해서 사서분들 좀 많이 아세요. 근데 그분들 성격 다 달라요. 활발한 분도 있고 조용한 분도 있고 정리정돈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고 그냥 이거를 근데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시를 생각해 보면 반론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아는 영업사원 혹은 내가 아는 공무원인 친구는 보통 생각하면 조용할 거라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일 처리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수천만 명은 아니겠죠. 수천만 명까지는 아니고 많은 공무원들이 과연 다 그런 성격을 가질까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 도서관 사서에 잘 어울린다. 어울리죠. 그리고 막상 잠깐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은 있어요. 여기 나오죠. A와 B가 얼마나 닮았는가. 조용한 사람이랑 사서랑 좀 닮았잖아요.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용한 건 맞을 테고. 근데 그거는 일할 때죠. 그리고 애초에 조용해야 되는 때고. 과연 그 사람이 쉬는 시간에도 조용하게 얘기할까요? 말이 없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 학술적인 정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경제학 그리고 재무학의 기본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라면 답변을 할 때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 비율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을 때 농부가 10%, 영업사원 20%, 항공사 기장이 3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만약에 항공사 기장이 비율이 제일 높다면 기장이라고 답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건 합리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사전 확률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 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여척두 씨의 성격을 제시한 다음에 직업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다 틀렸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걸 물어봤을 때 이러한 성격 정보 혹은 그런 연관된 정보가 없으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성격과 직업이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아유,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도대체 공부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한번 보면은 뭔가 누구를 만났어요. 어느 분의 자녀분을 마주쳤을 때, 야, 너 잘생겼다. 혹은,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얘기해요. 둘이 같이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공부 잘하면은 약간 외모가 잘생기진 않았을 거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거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못생겼나요? 그거 아니죠. 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얼굴 잘생겼으니까 공부를 못하겠지. 라는 어떠한 심리적인 형평성?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외모랑 성격이랑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 없죠. 물론 이쁜데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생겼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죠. 못생겼는데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쁜데 성격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떠올리기에 그럴 것 같아 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전 확률에 대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것도 논문에서 제시된 예시인데요. 표본 크기에 대한 무지함, 인지를 하지 못함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큰 산부인과에서 매일 45명의 아기가 태어나고요.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15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이때 남자나 여자가 태어날 확률이 반반이죠. 근데 그렇다고 매일 막 50%씩 매일 뭐 딱 정확하게 반반 반반 이렇게 태어나진 않죠. 그보다 낮을 때도 있고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뭐 60%였던 경우가 있어요. 혹은 여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60% 이상이었던 경우가 있죠. 이때 어떤 병원에서 이러한 60%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과연 어디일까? 이미 답을 좀 써드렸어요 위에. 근데 이거를 95명의 대학생들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두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좀 얼굴이 좀 크게 나와 있죠. 이분은 데니얼 칸느만 교수님입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이자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했을 때 나는 큰 병원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21명, 작은 병원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21명, 반반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죠, 그냥. 53명입니다. 말이 안 되죠. 대학생인데 대세 법칙을 모를 수가 없죠. 요즘에는 큰 쇠 법칙이라 좀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45명이 태어날 때 그리고 15명이 태어날 때 확률이 반반이 아닐 경우가 당연히 작은 경우에 많죠. 통계학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찍어요. 사실 대부분 찍거든요. 저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둘 다 반반입니다. 53명이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거를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죠? 확률적으로. 그럼 10번이면은 대략 한 2번 안쪽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실제로 굴려보면 6번 나올 때도 있고요. 4번 나올 때도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면 보통은 6분의 1로 되죠. 대세 법칙이 그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평균에 좀 가까워집니다. 자, 그리고 사실 휴리스틱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예시입니다. 도박사의 오류, 갬블러스 팔러시라고 좀 하는데요. 가능성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원래 이것도 제가 뭐 오류라고 해서 대부분 답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 지금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냐 뒤가 나오냐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나온 확률이 높을까요? A, B, C, D 중에. 이거 제가 생각할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한 지금 5초 정도 지났는데요. 과연 헷갈리시죠? 뭘지? 이미 아는 분 너무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다 똑같아요. 아니 앞뒤 뒤가 나오나 앞이 5번 나오나 뒤가 5번 나오나 어차피 동전 한 번 던지면 앞이 나오나 뒤가 나오나 2분의 1이에요. 동전 서 있을 수는 없죠. 그건 빼야죠. 그거 빼고 그냥 앞이냐 뒤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만약에 앞이 5번 연속 나왔어요. 그냥 이랬을 때 6번째 던질 때 과연 그 다음에 앞일까요? 뒤일까요? 반반이죠. 반반이에요. 동전이 그걸 기억합니까? 동전이 이제 딱 1985년 때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야 앞이 5번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뒤 나와줄게. 너 뒤에 걸어. 동전이 말을 합니까? 안 하죠. 동전은 기억력이 없고요. 무조건 반반입니다. 100번이 앞이 나와도 그 다음에 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표본이 크게 커지면 확률이 2분의 1을 수렴하니까 100번 던졌을 때 연속으로 앞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뒤가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2분의 1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자는 수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확률이 희석될 뿐이다. 어, 동전이 뭐 기억해가지고 야 100번 앞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100번 뒤가 나와야지. 그래서 2분의 1을 맞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셨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측 확률에 대한 무지.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이제 성격과 외모 혹은 뭐 외모와 성적의 관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회사의 미래 수익 가치 혹은 그 회사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예측을 할 때요.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 막 많아요. 막 많고 아름답고 잘 꾸며놨어요. 그러면 보통은 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예상합니다. 그거를 읽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설명이 그냥 그래요. 뭐 무미건조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수익도 무미건조할 거 예상을 한대요. 아니 그 회사 설명이랑 미래 사업성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아유 그냥 저냥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삼성전자 미래 실적이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삼성전자예요. 이거 타당성의 환상.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아니어도 그냥 뭔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으면 자신감이 높아져요. 뭔가 아는 게 많다 생각하니까. 뭐가 정보가 많이 제시됐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예측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져요. 정보가 많아지면. 근데 반대로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왜? 정보 과잉. 쓸데없는 정보도 정보라 생각하니까요.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중요한 정보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제시된 정보가 일관적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이 높아져요. 자, 그 예시가 밑에 있습니다. 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학생 A는 B학점이 좀 많이 나왔고요. B 학생은 이제 A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이렇게 막 섞어서 나왔어요. 자, 이 학생의 4학년 성적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학생 A의 성적 예측하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교 3학년 학생의 4학년 성적 예측 이거는 좀 그나마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벌써 지금 6학기를 다녔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평균 학점을 알면 대충 4학년 때도 그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1학년이잖아요. 자, 3학년이라고 쳤을 때 제시된 정보가 1이라고 했을 때면 대학 1학년 학생이면 그걸 3분의 1, 33%밖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가 많다고 자 일관적이죠. 그걸 하다고 해서 자신있게 예측을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만약에 이 학생이 갑자기 정신 못 차리고 막 술 먹고 다니고 수업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C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너무 B 맞으니까 자존심 상해. 나도 열심히 공부할래. 친구 잘 만나가지고 같이 도서관 다니고 A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평균은 B예요. 학생 A의 학점도 평균이 B고 학생 B의 평균도 B예요. 근데 학생 A는 B가 많아서 좀 더 앞으로 계속 B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입니다. 회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건 또 좀 중요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편해요. 뭐냐면 어, 약간 예시를 좀 바꿨어요. 논문에서는 이제 항공사 훈련생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학생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자, 시험을 봤어요. 기말고사 뭐 이렇게 보고 나서 잘 본 학생들을 칭찬했어요. 야, 너 시험 잘 나왔네. 앞으로 잘해, 열심히 해. 칭찬을 해요. 그걸 잘 못 본 학생들이 있어요. 야,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와 엎드려. 예전에 좀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잘 본 학생들을 칭찬하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잘못 본 학생들을 막 혼냈어요. 막 그랬더니 자존심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 혼내야 잘하는구나. 칭찬하면 못하는구나. 아유, 무조건 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까먹은 거죠. 그냥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예시는 그거 들을 수 있어요. 1년차 징크스라는 게 좀 운동선수들에게 있죠. 어떤 음, 신입이 야구라고 했을 때 홈런은 잘 치고 혹은 투수를 하면은 뭐 방어를 되게 높아요. 1년차 때. 근데 2년차 되니까 되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잘했으니까 한 번 못하고 한 번 잘했으면 한 번 못하고. 물론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계속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극단값은 당연히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혼난다고 해서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해일 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미 아까 앞에서 봤죠. 이게 뭘로 보이나요? 하면 이제 아가씨로 보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전에는 몰라요. 아가씨로만 보이는 사람들은 할머니인 줄 모르고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가씨라고 설명을 해줘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나서는요. 둘 다 보이잖아요. 자, 지금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해서 종류를 6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앞으로 투자 활동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지 오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대표성 휴리스틱에 빠져 있었구나. 인지 오류를 겪고 있구나. 그럼 고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그냥 오류인 채로 사는 거예요. 음, 이걸 안다고 해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최소한의 위험은 줄일 수가 있고 오류는 줄일 수가 있죠. 가장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혼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로써 대표성 휴리스틱, 인지 오류 중에 하나인 대표성 휴리스틱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용성 휴리스틱을 알아볼 거예요. 아직 그 정도 그 가용성 휴리스틱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이제 앵커링, 단내리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같이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질문 있거나 혹은 종목 분석, 종목 상담 혹은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성원과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제 5번째 강의 투자심리의 기초, 인간은 합리적인가,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